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민심 경청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특히 조국 전 장관 출판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의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 요지서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주당 내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중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심 수습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을 듣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간 거리로 나섰었고요.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는데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은행 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3월 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하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부 내용만 지금 간추려서 보내드린 거고, 그동안에 뭐 성추행 관련, 그리고 내로남불,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등에서 지금 사과의 말을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까지를 내놨는데, 특히 재보선 이후에 민심이 과연 어느 정도 수습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와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미디어 개혁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미디어 특위도 구성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미디어 특위에서는 뭐 언론 뭐 손목이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네. 언론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그리고 종이 신문 구독료, 광고료가 지금은 이제 클릭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생태계에 맞게 개선하자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언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가짜 뉴스 등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요. 언론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도 이뤄지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냐.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만두소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모든 언론이 다 융단 폭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두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두소 젊은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까지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언론이 사과나 정정보도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 공기인, 사회 목탁인이 언론이 점점 흉기화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 미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에 개혁이라는 타이틀에 붙은 정책이 과연 민생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결국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가 되지 않는 검찰 개혁으로 흘렀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주당 당대표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등 이 민생 문제에 저는 집중을 하겠어요. 이 미디어 특위 문제, 언론 반발도 많고 국민의 실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선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니 민주당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민생, 뭐 백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거예요. 이 미디어 특위는요, 문체위하고 과방위 중심으로 의원들이 꾸려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국토위 중심으로 부동산 특위가 꾸려져 있고요. 부처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중심일 때는 다른 장관은 손 놓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이제 거죠. 지금 뭐 소위 검찰 개혁에 의해서 이제 뭐 미디어 개혁을 지금 띄우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마치 이것이 민주당의 중점 과제인 양 국민들에 보여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하시자고요. 네, 지금 오늘 민주당 민심경청 보고에서 사실은 민생 문제 이런 데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데 더 주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오늘 당대표가 말을 했던 부분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자,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조국 전 장관 그때 당시 검찰이 수사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녀 입시 관련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전에 이해찬 전 대표 때도 하긴 했지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로 보여집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비공개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쪽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당원들은 지금 당원들대로 지금 송영길 대표에 굉장히 불만 표출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적인 사과를 할 거면 못하러 하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꺼내서 양쪽에서 박수 받는 게 못하고 오히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켜보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봐도 지금 좀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가할 만한 대목은 이런 거죠. 조국 장관이 처음에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웰스 TNT 뭐 이런 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우리가 과장되게 썼다 하는 부분이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80번에 대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지나치고 과장됐고 과도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당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조사해 보니까 한 15만 권 정도 지금 나간 것 같아요. 네. 아마 올해 최고의 대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못 받아봐서 못 읽었는데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인격살인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바라보는 것이 균형 있는 시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내 일부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사과란 게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려면 조국 문제만 꺼내면 되지. 거기다 슬쩍 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 의혹을 또 끼워 넣긴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도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데 당내 반발, 친문
지지층의 그런 극성에 못 이겨서 이렇게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국민들은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조국의 시간 책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그 송영길 대표의 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 대표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사과를 했었고 민주당은 나를 밟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심은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 출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사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까라고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충분히 본인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반론을 했었던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당내 어떤 지지 세력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측의 말을 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 안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자, 안 읽어보셨는데 이 책을 낸 이유는 분명하게 본인의 반론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반론을 네. 일부에서는 왜 그걸 굳이 책으로 반론을 제기를 하느냐, 법정에서 해라라는 지금 주장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다 지금 페이스북에 답을 했어요. 네. 왜 이 시기에 냈느냐, 왜 책으로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회고록을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뭐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지금 내냐, 그럼 언제 내라는 얘기는 또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하여튼 정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언론의 윤당 폭격에 대해서 그때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도 사실은 실어주지 않는 기계적 균형마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어찌됐든 이것이 지금 일단 10만 권, 20만 권, 30만 권 가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을 하나씩 좀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 뭐 당연히 아직 예, 안 읽어보셨을 텐데 못 읽어봤어요. 주문은 하셨어요? 근데 도착을 안 했는데 네. 뭐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조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에 의해서. 저도 억울한 보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그런 타격을 입었는데 결국 사건을 해결하려면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그것이 판결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 중인데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겠다? 이건 결국은 뭐냐? 친문 지지층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 쪽 사람들이 조국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다면 조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내로남불 비판했을 겁니다. 법정을 희화화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책을 저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사실 발췌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검찰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갔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또 보여주시죠. 또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 개혁에 동참했을까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들이 짧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자세히 되어 있는지 사실은 안 읽어봤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 외에도 또 윤석열 총장, 지금은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타격함으로 해서 대선 유력 후보로까지 부상하게 됐다라는 점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꼭 본인의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반론만 포함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잠깐 정청래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당 내에 계신 분들도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당 관계자분들께서도 왜 하필 지금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어요. 또 반면에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또 지지하는 글들도 요즘 올리고 계신데 이게 혹시 당내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혹시 없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원들의 마음, 의심, 당원들의 마음, 당심과 의심이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좀 안타깝고. 근데 놀랍게도 저희 당 의원들도 조국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읽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됐는지 어떤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예를 들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도 검찰이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오염됐다. 이런 게 지금 2심 재판정에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언론에서 하는 대로 왜 지금 냈느냐 이렇게만 이제 비판하는데 결국 내지 말란 얘기죠. 근데 책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한 번쯤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좀 재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선을 앞둔 시점 뭐 대선이라는 걸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책을 썼을 거는 같은데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악재죠. 우선 내용을 보세요.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 1년 수사를 벌여서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를 부상했다. 이거 궤변입니다. 궤변.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자 했는데 이걸 정부 여당이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 부상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결국은 조국 사태 때문에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누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가 조국이에요. 결국 이 책을 써서 자기만 살자는 겁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 자기 진영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공교롭게도 지금 그 대척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좀 큰 이슈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최근에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만나서 그것도 자체도 지금 크게 이슈가 돼. 지난 주말에 만나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만나서 혹시 대권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정치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대권 도전 의사는 여러 시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제가 사선 국민의힘 중진위원 아닙니까? 저를 그냥 만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만나고 우리 당 의원들과 많이 접촉을 했다는 건 결국은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만 만난 게 아니라 뭐 윤희숙 의원, 정진석 의원 여러 사람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뜻이 좀 있다고도 봐야 될까요? 뭐 100%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적절한 시점에 낮은 자세로 우리 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왜 만났을까? 권성동 의원도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리를 권성동 의원이 꿰찰 것 같다. 그런 바람이었다. 아니 이제 킹메이커로 이제 자처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의원과 꿀렁꿀렁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처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국민의힘과 우호적 관계를 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가든지 이런 저는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뻘쭘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기왕에 하려면 남자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빨리 입당해서 국민의 검증에 대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자꾸 자맹하니까 이 자맹 피로증이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뭐 장모 문제, 부인 문제 이런 문제도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뭐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국민의힘 의원 쪽 사람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6월설, 7월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유력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당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죠. 사실은 국민의힘 출신 전임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퇴진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나마 좀 순수성, 진정성 이런 걸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전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권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무슨 검찰
검찰상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오염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책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단어법이라는 뜻이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내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에요. 윤석열 검사는 이전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방해하고 막고 핍박하고 압박한 주체가 바로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검사를 정치로 내몬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이상 퇴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선택한 것이고. 아니, 변호사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를 선택했으면은 아니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은 민주당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야당이 오는 게 순리죠. 네, 그 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실은 제스처를 보냈는데 전혀 이제 화답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좀 설득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검증의 시간은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대선 뭐 공식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아마도 가족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정진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정진석 의원과도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장모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검증이 시작되면 특히 장모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런데 이 말은요,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을 부정하는 거예요. 5월 31일 날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해서 징역 3년이 구형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예요. 22억 9천만 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게 사기 혐의로 지금 이게 징역이 구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원래 이 사건은 2015년에 파주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2017년에 요 관계자 3명이, 한 명은 징역 4년, 한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장모만 제외됐죠. 장모가 빠졌어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이후에 지금 검찰이 지금 재수사 내지는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구형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 사건이 구형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떠나니까 검찰이 본격적인 제대로 된 수사와 지금 구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죠. 제가 팩트 정정을 먼저 할게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윤석열 총장 재임 시에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구형은 왜 지금 되는 거죠? 아니, 재판 진행 중에 재판이 마무리가 돼야지 구형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재판까지 끝났는데 아니, 윤석열 씨 장모만 왜 유독 지금까지 늦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뭐 각종 의혹은 이미 조국에 대한 수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정부 여당이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기소가 되고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한 사건은 수사검사들이 무혐의 하겠다 그러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기소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검사장과 수사검사팀 간에 이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발언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한 발언이 아니고 정진석 의원이 뭐 이렇게 통해서 전달한 건데, 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이게 윤 총장이 직접 한 것처럼 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논평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치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때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를 잠깐 상황을 보면 지난해 4월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가족 관련해서 재고발, 다시 한번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9월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사가 미진하다, 좀 뭉개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어서 또 관련해서 수사 촉구 진정서가 제출이 되고
또 막 비난 여론이 일부 이 이후에 사실은 수사가 가시화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도대체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뭘 했던 거냐. 당시에 본인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당시에 검찰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사건은 진정 사건이 취급돼 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수사 주체가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친정부 검사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개고 있다가 이성윤 검사장이 뭉갠 거예요. 뭉개고 있다가 추미애 장관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이제 압박을 해서 수사를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혐의가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수사검사들 무혐의 종결 처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건은 이제 기소가 돼서 그거는 부인 사건. 그거는 장모 사건이고 그건 의정부지검에서 한 겁니다. 네. 요거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하는 건데 부인 사건은 결국 그리고 부인이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빨리 해라 하지 마라. 지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관여하면 안 되죠. 회피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체가 그 비난 자체는 논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존재 자체가 장모 수사에 저는 아마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이나마 뭐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사기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장모가 사기 혐의로 3년 징역 구형을 받았다. 그랬으면 아마 조국 전 장관 집에 또 기자들이 또 장사진을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너무나 조용히 넘어가요. 언론의 이런 편파적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과연 같은 잣대일까? 너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가혹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해주세요.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사건은 네. 조국 전 장관의 수석의 영향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이 장모 사건은 장모는 옛날부터 사업을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쭉 해오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이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주변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이제 본인의 입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등장 이후에 정치권 등장 이후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TV토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에 빗대서 공세를 벌였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유발한 것 아니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 인기를 얻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가 있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의 그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관계없는 되고 말씀하고 제가 계신데 여기서 그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컨트롤 타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전당대회 토론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혐오 발언을 이야기하라 그러셔서 트럼프이즘을 얘기하셨잖아요.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실질적으로 신입니까?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 제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트럼피즘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를 근거로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상되는 것이고요. 아니,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또 분열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트럼프로 모는 게 교묘한 겁니다. 자, 1위로 앞서 나가는 이준석 후보를 뒤따르는 2, 3위 후보들이 맹공을
퍼붓는 장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맞받아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젠더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이준석 후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제 그 토론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당내 선거인데 지나치게 상대방을 네거티브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포지티브 선거 방식으로 치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30으로 대표된 청년 세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후보의 그런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칫 저러한 발언이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는 2030 세대의 그런 30 세대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젠더 갈등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남성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여성들의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요. 남성들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젠더 갈등 문제가 앞으로 당 운영과 무슨 그렇게 큰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위하고 칭찬을 하면서 좀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저렇게 치고받고 저렇게 다른데 왜 같은 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로서는 좀 현명하다 이런 느낌이고 나경원 후보는 좀 비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가 당대표 해야 된다. 나는 이 주장도 틀렸다고 보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이것도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나이 문제, 생물학적인 나이를 문제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고 얼마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문표 후보가 후보가 얘기하는데 계속 왜 정책을 얘기 안 하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은 또 뭐 옳든 그러든 찬반을 떠나서 정책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나경원 저 두 분은 말싸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후보가 왜 인기가 높은지 저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좀 정책이나 비전을 좀 제시하는 그런 건강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사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좀 차별되는 점들이 어제 그 토론에서 좀 보였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에 재영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만 유독 재영입할 수 있다라고 편말을 들었고요. 또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겠다. 역시 이준석 후보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하지 않겠다는 이준석, 나경원 후보 둘이 그 표를 들었는데, 자, 이준석 후보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걸 보면 이 상황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방향이 좀 어떻게 좀 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번 당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든 그거는 방향은 영향을 못 준다.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다른 것은 돌출성 돋보이기, 나 혼자 돋보이기 전략 같아요. 소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저는 그것은 찬반을 떠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짧게 어제 토론회 끝나고 어느 후보가 웃고 집에 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누구 지지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다 잘했다고 보고 네. 서로 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말은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이후에 혹시 변곡점이 생긴다면 본인이 말실수를 통해서 큰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했는데, 앞으로 있을 토론에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